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국제질서 전환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비극을 맞이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국제질서의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냉전기에서 미국이 중심이 된 일극체제, 그래서 세계화 시대가 왔는데 그 세계화가 쇠퇴하면서 약간 다극체제로 옮겨가는 과정. 근데 이게 다극체제가 아직까지 안정된 과정도 아니고요. 또 여전히 미국의 패권은 강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도전자 중국,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우리는 여기에 순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또 알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해 볼 필요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9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핵 공격을 제외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상 위협은 1차적으로 자국의 책임임을 선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닉슨 독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후에 소련과 중국 등 공산 국가들을 닉슨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요, 화해 무드를 형성했고요. 양 진영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시대를 대탕트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적극 응했는데요. 1979년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죠. 1980년대 들어서도 미국 레이건 정부는 미소 간의 이 대립에 대해서 이제 이걸 끝내자, 종식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련 경제 붕괴 계획을 세우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방 세계의 중국 진출에 힘입어서 중국은 성장을 계속합니다. 일종의 EJ 전략, 그래서 거기에 사실 잘 올라탄 거죠. 그래서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을 합니다. 이 중국의 WTO 가입은 클린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 이후로부터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요, 미국의 대외 전략과 중국의 개혁개방 전략이 서로 맞물립니다. 어느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 내부의 성장 의지와 전략, 또 국민들의 성장 욕구, 거기에 맞물려서 대외적인 여건이 맞물려야 되는데요. 야, 중국은 이것이 딱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엄청난 인구, 즉 노동력과 구매력 규모로 인해서 중국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된 초기만 해도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잠재력을 폄하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우리가 중국 혹시 가보셨던 분들, 80년대, 90년대 혹시 정말 형편없었죠.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4분의 3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8년에는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여러 보고서의 예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즉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G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GDP라는 것은 국가 전체의 총생산이기 때문에 1인당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면 멀었죠.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정치적 자유나 민주주의의 제약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제가 봐도 경제 성장 초기에는 개발 독재식의 패러다임이 먹힙니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요,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그런 개발 독재 패러다임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의 어떤 선진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경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체제의 후진성이 여전히 중국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보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개방 초기 예상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계속했고 적어도 규모 면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서 투키디데스 함정 이 현상을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죠. 치고 올라오는 어떤 도전 국가가 막 커지고 있을 때 기존의 패권 국가는 과도한 어떤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투키디데스 함정 이 현상이 미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오바마 정권 이후에 미국 내 중산층의 몰락, 이때 이제 금융위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점차 심해집니다. 이 양극화가 중국 탓이다 이런 반중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훨씬 더 반중 감정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반중감이 심해지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 호응하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던 미국 내의 여러 세력들이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그러면 세계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이 시점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독일을 상대해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을 상대해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쟁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1980년대에도 중동 지역에서 국지적 전면전을 수행하는 한편 또 역시 극동에서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소련을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 보면 중동을 상대하면서도 극동에서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소련 이런 세력들을 상대하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더 이상 미국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과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전쟁 전략으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오바마 시대죠. 중동에서 발을 많이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요.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의 두 개의 전쟁 전략이 부활한 셈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극동에서의 어떤 집단 안보 체제, 그 다음에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 체제, 이렇게 두 개의 전쟁 전략을 다시 부활해서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또 전환되어 가는가. 이것이 또 미국의 정책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냉전기의 미국은요, 석유 등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요. 제3세계에 속했던 중동 국가들이 소련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왕실들하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죠. 그래서 특히 1970년대 오일 쇼크 사태 이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가로요. 향후 원유 거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드시 미국의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 비밀 협정이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2008년 이후에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미국이 사실은 중동에 대한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는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미국 국내에서는요, 그때쯤 보면 이라크전을 부시 행정부에서 집요하게 수행을 했는데, 아니 이 이라크전을 한참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 수행을 도대체 왜 했냐? 거기에 뭐 대량 살상 무기 있었다고 하는데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쓰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국 내 재정 및 여론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에 보면 두 개의 전쟁 전략을 한 개의 전쟁 전략으로 전환하고요.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 중국의 폭발적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사우디로부터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어디죠? 원래 미국이었는데요. 이게 미국은 셰일가스로 인해서 원유 수입이 좀 줄어든 반면에 중국이 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원유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사정이요. 결과적으로 중동의 최대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서 자원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외교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미국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안보 개념까지 내세우게 되죠. 바이든 정부 이후에 그동안 기후변화에 무관심했던 노선을 변경을 해서요. IRA법, 우리는 뭐 이게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걸로 기억을 하지만 실은 이 IRA법의 주요 내용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법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책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전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 IRA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기후변화라는 걸 내세우면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강점인 핵 에너지도 청정 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 확산 금지의 일환으로 미국에 의한 핵우산 제공 혹은 미국과 핵 공유를 유럽 및 극동 지역에서의 집단 안보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와 안보를 전략적으로 묶어서 정책을 세우는 경제 안보의 개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안보라는 게 그럼 뭐냐? 경제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경제가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동맹국 간 내지 협력국 간의 다자협정 등을 통해서 경제를 블록화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는 현상, 이런 걸 경제안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을 배경으로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한국과 같이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나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블록을 치는 것이 한국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나라들한테 교류하면서 많은 물건을 팔고 또 자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경제 안보의 대표적 사례는요,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이런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큰 변화를 겪었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디지털 전환,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비대면 경제는요, 필연적으로 반도체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죠. 그래서 중국 경제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의 비약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는데 미국은 중국하고 그쯤에서 무역 경제 전쟁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IRA법 이런 걸 통해서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 대란이 야기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월입니다. 산업의 전환과 중국 경제 부상 등으로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비해서 반도체 공급은 대만하고 한국 이렇게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죠. 대만의 TSMC, 한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당시 그 회사들의 생산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이런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일어나죠. 그때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요, 당시에 반도체 공급 대란을 겪으면서 이 반도체가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 얼마나 필수적이고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 향후에 반도체 수급의 불안정성이 가져올 심각한 경제적 안보적 위협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전략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 블록화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이 흐름과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세계 최첨단 무기의 각축장이 됐죠. 제블린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콱 내려 꽂는 이런 이제 최첨단 유도 기능을 가진 미사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주 핵심 기술이고요. 핵 유도탄, 드론 부대, 로봇을 통한 전쟁 전략, 인공위성 이런 우주 산업
이런 군사안보 기술의 첨단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요. 세계 각국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결국 우리나라의 안보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이 잠기고요. 유럽은 에너지 대란의 공포를 겪게 되는데요.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도 자국의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중차대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에너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경제 안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아리백 그리고 미국의 IRA법 이런 게 대세가 되면서 향후 에너지 전환 여부도 각국의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이 되고 또 이것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요, 최첨단 기술의 탈취와 관련된 산업 안보 문제라든가 또 식량 안보 뭐 이런 것들, 첨단 기술 유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경제 안보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나 또 요소수 대란 이런 것도 다 경제 안보 이슈예요.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했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은요. 무역 전쟁에서 조금 더 첨단 기술 전쟁으로 옮겨가고요. 경제 전쟁에서 경제 안보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요. 미국 내 양극화 현상이 중국의 개방으로 인한 세계화라는 결과 인식이 커지면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 내 공장 등 생산 시설이 임금이 저렴한 중국 등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실직하거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품은 생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이후 부가 집중된 자본가들에 대한 반감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2007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내 자동차 등 철강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 일명 러스트벨트 지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층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은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탄생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구호를 내세웠냐면 그 당시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구호를 내세워서 당선이 됩니다. 자신의 열렬한 지지층의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중국 등 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제조업체들이 이제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 회귀해라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요.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등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가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요. 우리 한국인 교포들도 그 위기를 많이 느꼈죠. 이런 미중 간 무역 갈등 이런 것도 극에 달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막판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에는 무역 전쟁이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무역 갈등까지 겹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값싼 물건이 많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이게 중국의 값싼 물건이 못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과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으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노선을 약간 바꿉니다. 중국하고 경제전쟁 하긴 하지만 무작위적인 어떤 무역전쟁이 아니라 첨단 기술 전쟁을 하자. 그래서 동맹국들을 끌어들입니다. 나토 같은 그런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서 동맹국들의 힘을 빌어서 집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또는 러시아를 견제하자 하는 그런 외교 노선으로 바뀌는 거죠. 자, 어찌 보면 미중 간 패권 전쟁은요.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집요하고 치밀하고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과의 단순한 무역 전쟁의 시작은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경제 안보 전쟁, 첨단 기술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전기차 등 앞으로 미래를 선도한 전략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러한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근데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자 전략 산업들 중국 내 진출하면 안 돼,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전면적인 압박을 하게 되고 너무 치열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 민주당은 대개는 자유무역 노선을 취했는데 바이든 정부 이후에 입장을 바꾸게 된 셈이죠. 그만큼 중국 성장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가 절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회는요. 본질적 무정부 상태잖아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맹이라든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합 이런 국제기구가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협의기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일국가처럼 강제력을 가진 권력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무정부 상태다.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일종의 각국 도생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 내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힘, 즉 패권에 의한 질서일 뿐인 거예요.
그런 국제사회 특성으로 인해서요. 차라리 독보적 패권이 존재할 때 국제사회는 좀 더 질서 정연해집니다. 냉전 초기 미소 간의 양대 패권이 세계를 분점할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기간 큰 전쟁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것이나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일극체제, 즉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자유주의적 질서하에 폭력의 시대가 지속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절대 패권이 부재하는 춘추 전국 시대일수록 백가쟁명이 치열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시 무너지고 다극체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세계는 더더욱 약육강식과 각국도생의 생태계로 재편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금과 같은 약한 일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의 전환 초기에서 세계는 패권 질서가 다시 재정립될 때까지 당분간 크고 작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강대국이 분열하거나 혹은 약소국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약소국이었던 국가가 강자로 혹은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 지위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국제질서의 전환기, 우리가 얼마나 힘의 이동과 흐름에 민감하고 얼마나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서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은 권력의 공백기에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고 힘의 변이가 생긴다 이런 뜻이고요. 강력한 미국 중심 일극체제가 점차 약해지면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브릭스 신흥 강국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현재 다극체제 속에서 중국의 도전으로 인한 미중 간 패권 전쟁도 치열하긴 하지만 그럼 새로운 질서로 어떻게 재편될까? 과연 미국이 두려워하듯이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걸 잘 지켜보고 또 예측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봐야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될지 몰라도 당장은 미국을 넘어서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만을 비교를 할 게 아니라 1인당 GDP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제 공공재,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가치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어떤 정치 체제를 보더라도 중국의 역동성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 곳을 또 뛰어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또 군사력 규모를 보더라도 빠르게 증대하고는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터없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도 또 결정적인 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여전히 공고하죠. 물론 도전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페트로 달러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이 각각의 분야의 글로벌 표준이 한동안 국제 공공재로서 역할을 지속할 텐데 이런 것들이 미국 중심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 다만 14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국의 인구 규모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중국은 사실 인도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동아시아가 되게 그렇죠.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국민들의 성장 욕구가 굉장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다 그렇죠. 대만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또 패권 의지 또 뭐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데 뭐 공산당 정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중국의 잠재력은 상당하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거대 중국 시장이 망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미국을 뭐 넘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등한 경쟁 관계로 어느 순간 올라설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조를 하되 중국과의 지나친 적대 관계를 지향을 해야 돼요. 절대 이렇게 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만에 하나 대등한 관계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최대한. 그러나 주된 관계는 미국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나라들은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또 이 과거와 같은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중견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는 조금 떨어지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상당한 이제 중견국이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중동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패권국들이었는데 이 나라들도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남미의 지금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나라들이 유럽 빼고는 대부분 자원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견 국가들하고 연대를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으로 경쟁 관계로 가면서 세계가 비극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패권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으로 가면요. 한국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계와의 교류를 빼고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이 세계 정세를 가급적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대만 침공, 대만의 위기, 이거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